자, 시각장애 학생 교육 개론 10장 보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행 이론과 더불어서 보행 실습을 통해서 보행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 교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과형 도서가 개발이 돼서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보행, 그리고 보행 보조기구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보행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행 교육은 가급적 보행 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특수교사 중에서 시각장애 학생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현재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되어 있는 보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수화 통역사나 점역 교정사와 같은 레벨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여러분들이 보행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무료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행은 이제 이동과 방향정의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걸어가는 신체 움직임이나 동작을 얘기하죠. 시각장애인들은 이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들은 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혼자서 찾아가는 게 어렵죠.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방향정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독립적으로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향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디쯤 있지?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을 방향정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서 목적지를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쯤 있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을 방향정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체로 방향정의에는 건물의 이름이라든가 건물의 모양, 또 주변 상가의 간판, 이런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방향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시력 제한으로 인해서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방향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혼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행 교육을 받거나 또는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촉각이나 청각,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서 현재의 위치와 또 향후 가야 될 방향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잔존 시각을 포함해서 모든 감각을 활용을 해서 현재 내가 어디쯤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정의를 잘 하려면은 단서와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단서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주변 정보 중에서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단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감을 통해서 들리겠죠. 거기서 현재 나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리가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랜드마크는 뭐냐? 단서 중에 베스트 단서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이 베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서 중에서 변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계속 영속하는, 존재하는 단서를 갖다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 중에서 랜드마크가 되려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서와 랜드마크의 어떠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학생 집에서 학교까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지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로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현재 위치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와 랜드마크를 설정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이 단서와 랜드마크라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촉각이나 청각, 후각,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잔존 시각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와 랜드마크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점포의 간판, 이름,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한테 적합한 단서나 랜드마크는 아니겠죠. 자, 시각장애인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찾아가는데 방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 방향 정의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5단계의 인지 과정, 사고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각 단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오감, 잔존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을 통해서 주변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이게 지각 단계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지각 단계고요. 분석 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수집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정보의 정체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 저 냄새는 빵집이야. 저 소리는 교회의 종소리야. 저 소리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야. 이렇게 그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별 단계입니다. 확인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별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중에서 단서와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것만 찾는 거죠. 그게 선별 단계입니다. 내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와 랜드마크를 선별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직진해야 되겠다, 좌회전해야 되겠다, 우회전해야 되겠다, 또는 교차로를 건너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획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하는 실행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단계가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단계가 이 선별 단계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 즉 단서와 랜드마크를 선정을 해서 활용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들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잔존 시각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잔존 시각이나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청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 훈련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소리에 대한 인식, 반응이죠. 아, 뭔 소리가 나네, 들리네.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식별. 아, 이거 시장에서 나는 소리다. 시끄러운 소리다. 아, 이거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소리다. 이렇게 소리의 정체를 아는 게 소리의 식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의 변별 단계입니다.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차로에 차량이 있으면 건너야 될 건가 건너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판단이 차량의 움직임이죠.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좌회전하고 있는가 우회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A라는 소리와 B라는 소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별하는 게 소리의 변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의 위치 추정입니다.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나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게 소리 위치 추정 단계입니다.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소리를 활용해서 이동할 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소리의 추적 단계입니다. 소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는 보통 음향 유도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음향 유도기의 소리를 듣고 횡단보도를 직선으로 건너거나 하는 것들, 또는 인도에서 직선 보행을 하기 위해서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인도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거나 하는 것이 소리 추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활용하는 훈련들을 단계적으로 잘 해야지만 거리에서 소리를 활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찾아가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리에서 이렇게 청각 정보, 청각 단서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길거리에 이 청각 단서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사운드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운드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과 또 필요한 청각 단서 간에 이렇게 이 소리가 시각장애인에게 들리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사운드 쇄도 현상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공사하는 구간에 보통 이렇게 펜스라든가 담벼락을 쳐놓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듣기가 어려울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운드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소리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소리,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라든가 또는 카페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라든가 또는 횡단보도에서 음향 유도기 소리라든가 등등 이런 필요한 청각적인 단서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소음 때문에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 단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걸 사운드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행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행 기술은 보통 안내 보행, 그 다음에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보행 기초 기술, 그 다음에 흰지팡이 기술 등의 순서로 위계적으로 가리키는 게 필요하고요. 자, 먼저 안내 보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바른 보행 자세로 안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안내 보행의 표준 자세는 그림처럼 안내인이 앞쪽에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뒤쪽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위치는 안내인의 반보 뒤, 그리고 반보 몸쪽으로 들어가서 섭니다. 그 상태에서 안내인의 팔꿈치를 감아 잡는 자세가 표준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반보 뒤에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안내인이 알려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또 몸쪽으로 반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신체 절반 정도는 앞사람이 장애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표준 자세를 취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안내인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를 찾아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시작할 때에는 안내인이 시각장애인의 손등에 자기의 손등을 이렇게 대어줍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이 안내인의 손등을 타고 접촉해서 올라와서 팔꿈치를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손등에 안내인의 손등을 대어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안내 위치 전환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 자세로 이동을 하다가 시각장애인 쪽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 위치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동할 때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내인의 뒤쪽에 서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 안내인의 반대쪽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팔을 바꿔서 표준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전체 안내 위치 전환입니다. 그래서 안내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부분 안내 위치 전환은 무엇이냐면 이 상태에서 2번 단계까지만 오는 겁니다. 2번 단계에서 대신 반대쪽 팔을 잡지 않고요. 이렇게 이쪽만 잡은 상태에서 뒤에 서서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1번처럼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부분 안내 위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방향 전환입니다. 가다가 180도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축이 되어서 도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축이 되어서 도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장소가 조금 통로가 협소하다, 좁다. 그러면 이렇게 축이 되어서 두 사람이 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며 돌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마주보는 거죠. 마주본 다음에 다시 뒤돌아서 표준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전환하기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좁은 통로나 좁은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방향을 180도 돌아야 될 때 이렇게 마주보며 돌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좁은 통로 지나가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준 자세로 가다가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나오면 자세를 변경해야 됩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표준 자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안내인은 팔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등 뒤에다가 이렇게 대게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안내인의 옆에 서 있던 위치에서 바로 뒤에 이렇게 섭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 위를 잡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내려잡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좁은 통로를 통과하고요. 좁은 통로를 지나간 이후에 다시 원래 안내보행 표준 자세로 돌아갑니다. 자,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두 번째 자세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부분 안내 위치 전환 자세를 활용을 해서
좁은 통로를 지나간 이후에 다시 표준 자세로, 안내보행 표준 자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분 안내 위치 전환 자세를 가지고도 좁은 통로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 지나가기죠. 이게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내인이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문을 뒤따라 나가기 때문에 닫는 역할은 시각장애인이 닫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일단 지나갈 때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이 경첩, 문이 열리는 쪽, 경첩 쪽에 위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문이 지금 왼쪽으로 열리고 있고요. 경첩이 여기에 있겠죠. 자, 현재는 시각장애인이 경첩이 있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문 앞에서 안내인이 자, 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문을 천천히 문 손잡이를 열고 나갑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이 자, 뒤따라 나가면서 뭡니까? 왼쪽 팔을 앞으로 뻗어서 문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문 손잡이를 안내인으로부터 인계받아서 바꾸어 잡고요.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경첩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경첩이 아니라 경첩의 반대쪽에, 이쪽에 서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전체 안내 위치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분 안내 위치 전환으로 자세를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단 이용 기술입니다. 자, 계단 이용 기술은 먼저 올라가기 기술을 먼저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기 기술을 지도합니다. 자, 계단은 여러분들 추락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요. 초기에는 난간을 함께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계단에 위치를 하게 되면 자, 계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난간의 위치를 말로 이야기해 주거나 자, 왼쪽에 난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인이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서 난간의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2계단이나 3계단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2계단이나 3계단 정도는 천천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계단은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계단이야 라고 알려주고요. 난간을 잡도록 하고요. 그 상태에서 2계단, 3계단 정도는 천천히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속도로 내려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의자에 앉기입니다. 자, 안내인이 시각장애인을 의자로 안내할 때 지금 자세죠. 보시게 되면
지금 책상이 있는 의자인데요. 자, 의자 근처로 와서 한쪽 손을 의자 등받이에다가 대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손을 이렇게 책상 모서리에 대어줍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의자를 빼고요. 뺀 다음에 바닥에 장애물이 있는지 손으로 확인하고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로 안내할 때 기술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보행 기초 기술입니다. 우리가 실내에서는 신지팡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는 보행 기초 기술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행 기초 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자기보호법입니다. 자기보호법은 장애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자기보호법은 상체를 보호하는 상부보호법, 또 배꼽 아래의 어떤 장애물로부터 하체를 보호하는 하부보호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하부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상하부 보호법의 표준 자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상체나 하체 높이에 다양하게 있는 공간에서는 이 상하부 보호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상체 높이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상부 보호법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깨 높이로 한쪽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전방으로 내어 뻗은 자세, 이게 이제 상부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 손을 배꼽 가운데 위치시킨 상태에서 몸통으로부터 한 25cm 정도 떨어뜨린 자세, 이걸 우리가 이제 하부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자세들은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서 자세를 조금씩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얼굴 쪽에 있다 그러면 팔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뻗을 수가 있습니다. 하부보호법 역시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서 손의 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손 스침, 다른 말로 손으로 스쳐가기 또는 핸드 트레일링 이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실내에서는 보통 복도를 따라 이동하죠. 복도에는 주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이동하는 방법이 복도의 벽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은 실내에서는 가급적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도의 벽을 손으로 따라가는 기술인 이 손스침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자세는요, 이렇게 벽과 평행하게 선 상태에서 벽과 가까운 쪽 손을 45도 전방으로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등이나 손의 측면이
벽에 가볍게 닿도록 합니다. 이 자세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자, 이 손의 위치가 항상 몸통보다 한 발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등이 먼저 장애물이라든가 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기보호법과 손수침에 대한 자세는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체 정렬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은 자, 이동하던 방향으로부터 90도 방향을 전환해서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하던 방향으로부터 계속 직선으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직각서기와 평행서기,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직각서기는 여러분들 그림처럼 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90도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90도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와 엉덩이와 양쪽 발 뒤꿈치를 벽에 댐으로써 정확하게 90도 방향을 트는 기술입니다. 이제 평행서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차하는 벽이 있어서 이 교차하는 벽을 건너야 될 때, 건널 때 여러분들 일직선으로 계속 평행하게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몸의 자세를 벽과 정확하게 평행하게 다시 한번 정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과 가까운 쪽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약 45도, 앞쪽으로 약 4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벽과 평행하게 서도록 몸통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교차하는 복도를 건너면 일직선으로 좀 건널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신체 정렬 기술이 이렇게 직각서기와 평행서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각서기는 주로 90도 방향을 정확하게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 평행서기는 이동하던 방향과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간 탐색법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교실이나 방이나 식당이나 체육관이나 이 공간의 구조를 본인이 이해해야만 독립적으로 그 공간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방법으로서 공간 탐색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교실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교실의 왼쪽과 오른쪽에, 교실의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어떤 구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탐색을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공간 탐색은 크게 둘레 탐색법과 중앙 탐색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둘레를 탐색한 다음에 공간의 가운데, 중앙을 탐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실의 공간을 탐색할 때 사용하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자기보호법과 벽을 따라 스쳐가는 손스침 기술을 사용을 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자, 먼저 둘레 탐색은 이렇게 합니다. 자, 벽면을 따라서 벽면의 어떠한 거리와 또 벽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가구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보통 기준점은 교실 들어오는 교실의 문이 되고요. 문으로부터 이렇게 벽을 따라가면서 벽에 있는 사물이나 가구를 확인합니다. 갔다가 돌아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두 개의 벽을 이렇게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벽의 거리라든가 벽에 있는 사물이나 가구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벽을 다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이 둘레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을 탐색합니다. 중앙을 탐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상하부 보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상하부 보호법을 사용해서 문으로부터 이렇게 바둑판처럼 일직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다시 반대쪽 벽에서 또 가고요. 다시 몇 걸음 옮겨서 또 반대쪽 벽으로 옵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동서벽과 남북벽을 탐색을 합니다. 가운데를 탐색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또 가구들의 위치나 또 방향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탐색을 하고 나면은 학생한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구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쪽 벽에 있는지, 또 교구함은 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교사용 책상으로부터 몇 시 방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학생이 정확하게 질문에 답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학생은 이 교실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떨어진 물건을 이제 안전하게 찾는 기술입니다.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찾는 기술이 떨어진 물건 찾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각장애 학생들이 책상이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잘 흘립니다. 그래서 이걸 찾지 못해서 사실은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지도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책상에서 떨어뜨린 여러 가지 필기구들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깝고 또 좁은 공간에서 떨어진 것들은 보통 손으로 찾고요. 또 좀 멀리 먼 곳에 좀 떨어진 것들, 넓은 공간에 떨어진 것들은 지팡이로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물건의 떨어진 방향과 거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만약 여기 떨어진 것 같다,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 거리, 물건이 떨어진 것 같은 거리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간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찾습니다.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양손을 바닥에 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찾고요. 이제 물건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한 발 앞으로 또 걸어가서 한 발 걸어가서 똑같이 또 앉은 자세에서 찾습니다. 이게 떨어진 물건을 찾는 기술입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지팡이 사용 기술입니다. 지팡이는 주로 이제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지만 이제 버스터미널, 역사 또는 큰 공공 건물 같이 실내 구조가 넓고 복잡한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적합한 길이의 지팡이와 팁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개인에게 맞는 표준 길이는 지팡이를 똑바로 수직으로 세웠을 때 손잡이의 끝이 가슴 중앙 높이에 오면 적합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유아나 중복장애 학생은 표준 길이보다 조금 더 길거나 짧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주변 물체에 자주 걸려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조금 더 짧은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장애물에 자주 부딪힌다. 그러면 조금 더 긴 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은 크게 이렇게 표준 팁, 공 모양의 볼 팁, 그 다음에 바닥에 접촉하면은 굴러가는 롤링 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보통 다양한 지팡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 표준 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 이 팁을 사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팡이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롤링 팁이나 볼 팁은 바닥에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또 지팡이를 바닥에 대기 때문에 흰 지팡이의 무게감 때문에 조금 더 팔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팁들은 시각장애 중복장애 학생이나 또는 시각장애 유아 같은 경우가 이런 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팁은 이점 촉탁법, 두 지점을 탁탁 바닥에 두드리면서 이동하는 이점 촉탁법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흰지팡이 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대각선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의 양 끝이 손잡이와 팁, 이 부분이 신체보다 더 넓게 신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위치하도록 대각선 모양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지팡이 끝이 바닥으로부터 5cm 정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표준 기술입니다. 이 대각선법을 사용하게 되면 신체 전체를 몸통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또 바닥으로부터 5cm 정도 높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단차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장애 유아나 중복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5cm 높이를 유지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팁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 대각선 모양으로 전방에 놓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팡이를 대각선으로 유지할 때 지팡이 손잡이를 잡은 팔은 이렇게 앞으로 쭉 편 상태로 유지를 해서 지팡이와 몸통 간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팡이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몸통으로부터 지팡이의 거리가 한 팔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지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각선법을 한 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실외 환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점 촉탁법입니다. 자, 이점 촉탁법은 자, 두 지점을 탁탁 두드리는 기술이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걸어갈 전방의 두 지점을 좌측과 우측을 탁탁 두드리면서 이동하는 지팡이 기술입니다. 그래, 표준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팡이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요. 그 잡은 손은 배꼽, 몸의 중앙 위치에 위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팡이 끝이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좌우를 두드립니다. 보통 오른쪽 발이 나갈 때 지팡이는 왼쪽을 미리 두드려서 다음에 왼발이 디딜 지점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지팡이 팁과 발의 위치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왼발을 내드릴 때는 지팡이는 오른쪽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좌우는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두드리고요. 이 높이는 5cm 정도, 바닥으로부터 5cm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방에 있는 단차나 문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면 접촉 유지법이고요. 이거는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점 촉탁법을 배운 다음에 지면 접촉 유지법을 배우지만 시각장애 유아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게 지면 접촉 유지법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반대로 이점 촉탁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자, 지면 접촉 유지법의 법은 바닥이 매끄러운 곳에서 사용합니다. 그 실내가 보통 바닥이 매끄럽죠.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도로가 보통 매끄럽죠. 그래서 바닥이 매끄러운 또 실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면 접촉 유지법의 자세는 이점 촉탁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전방에 좌우 두 지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 지점을 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팁이 바닥에 계속 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 접촉 유지법은 이점 촉탁법의 변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점 촉탁법과 자세가 거의 유사한데 변형시킨 게 뭐냐면 두 지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 지점을 바닥에 댄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매끄러운 바닥 재질의 어떠한 실내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바닥에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아들 경우에는 이점 촉탁법보다 지면 접촉 유지법을 먼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아기 때 먼저 우선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대고 이제 슬라이딩 하기 때문에 팁을 갖다가 볼팁이나 롤링 팁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면 접촉 유지법을 사용할 때 볼팁이나 롤링 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요. 지면 접촉 유지법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표준 팁으로 바꾸어서 이점 촉탁법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기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촉타후 밀기법, 촉타후 긋기법.
자, 3점 촉다법. 이 세 가지 기술은 2점 촉다법의 변형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동작이나 자세가 2점 촉다법을 근거로 합니다. 자, 촉타우 밀기법은 자, 지팡이로 좌우 두 지점을 두드리는 기본적인 동작에다가 10cm 정도 전방으로 미는 동작이 추가된 겁니다. 자, 왼쪽 두드리고 전방으로 10cm 지팡이를 밀고 오른쪽 두드리고 지팡이를 전방으로 10cm 정도 두드리는 동작이 기술이 추가된 겁니다. 그거 외에는 2점 촉타법과 전반적인 자세나 동작이 동일합니다. 이 촉타우 밀기법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계단이라든가 턱 같이 단차가 있는 곳을 확인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촉타우 긋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동작은 2점 촉다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다만 한쪽을 두드리고 다른 쪽은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닥에 댄 채로 수직으로 긋습니다. 두드리고 긋고 두드리고 긋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촉타우 긋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촉타우 긋기법은 바닥이 매끄러워야 되고요. 그냥 긋기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점자 블록 같은 기준선을 따라갈 때 사용합니다. 바닥이 매끄러우면서 점자 블록 같은 기준선을 따라가야 할 때 이 촉타우 긋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선 반대쪽은 두드리고 기준선 쪽은 기본적으로 긋기, 지팡이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수직으로 긋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자 블록을 확인하고요. 다시 두드리고 그으면서 점자 블록을 확인하면서 기준선을 따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3점 촉다법이죠.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2점 촉다법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벽을 두드리는 기술이 추가된 겁니다. 자, 두드리고 벽과 가까운 쪽 두드리죠. 그 다음에 무릎 높이의 벽을 두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지점을 두드린다 그래서 3점 촉다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실외 환경에서 담벼락이라든가 펜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담벼락이나 펜스를 기준선으로 따라갈 때 이 3점 촉다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촉다법에서 벽을 두드리는 기술이 동작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두드릴 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벽과 가까운 쪽을 두드린 다음에 지면을 두드린 다음에 무릎 높이의 벽을 두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과 반대쪽 신체를 두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외 환경에서 흰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먼저 비어링 수정 기술이고요. 자, 인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인도 가운데에서 일직선으로, 즉 직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도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직선 보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에서 직선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차도 쪽이나 인도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비어링이라고 합니다. 비어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어링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사진처럼 자, 인도를 걷다가 이렇게 차도 쪽으로 비어링을 하게 되면 자, 지팡이가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툭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차도 쪽으로 비어링 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다시 인도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어링을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 평행서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팡이가 이렇게 차도로 툭 떨어지게 되면 지팡이를 연속 위로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지팡이 바로 옆에 섭니다. 그게 이제 평행석입니다. 자, 평행으로 섰으면 자, 인도 중앙까지 두세 걸음 정도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에 서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2점 촉답법으로 직선 보행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어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봤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어링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준선 보행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흰 지팡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준선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대상물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평행하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대상물이 잔디가 있죠. 그러면 잔디를 갖다가 따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길을 따라 안전하게 계속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선이 이 잔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잔디를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선 보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대상물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보고요. 그 기준선을 따라서 지팡이로 가는 것을 갖다가 기준선 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시각장애인이 길에 서서 자, 2점 촉답법을 사용해서 기준선 보행을 할 때 한쪽 면은 길을 두드리고요. 다른 쪽 면은 잔디를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과 잔디, 땅과 잔디 이렇게 잔디를 한쪽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기준선 보행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따라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비어링 하는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구간을 보행지도 할 때 학생들이 가고자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담벼락이라든가 펜스라든가 화단 같은 것들이 길게 있다면 그거를 그 구간만큼은 따라서 이동하는 기준선 보행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외 환경, 자, 길거리 환경에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게 인도에서 직선으로 보행하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 비어링 했을 때 이걸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인도에서 펜스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기준선 보행,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실외 환경에서 이동하려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횡단보도를 수직으로 안전하게 건너야 됩니다. 자, 횡단보도를 찾는 방법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횡단보도 근처에 뭐 펜스라든가 특정한 전봇대라든가 뭐 또 상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단서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단서로부터 어느 쪽 방향에 몇 미터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자, 이렇게 횡단선 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단차를 낮춰 놨습니다. 여기를 지나다 보면은 횡단보도가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 횡단보도 앞에는 점자 블럭이 있죠. 그 점자 블럭을 활용해서 또 횡단보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서들을 활용을 해서 횡단보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횡단보도를 찾았으면 이제 횡단보도의 앞에 수직으로 서야 됩니다. 삐딱하게 쓰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수직으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에 수직으로 서야 되고요. 수직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횡단보도 아래에 살짝 내려가서 뒤꿈치를 모두 이 경계선에 맞춘 다음에 올라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차량과 마주보면서 서 있는지를 갖다가 차량의 소리를 가지고 본인이 수직으로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횡단보도 앞에서 수직으로 섰을 때, 45도로 섰을 때, 또 평행하게 섰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를 갖다가 연습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뒤꿈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차량의 소리를 가지고 또 수직으로 서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직으로 서야 되고요. 수직으로 섰으면 기본적으로 횡단 시점을 확인하고 수직으로 건너야 됩니다. 건너도 되는 시점은 음향 유도기가 있는 경우에는 음향 신호등에 달려있는 음향 유도기를 눌러서 건너가도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멘트를 듣고 건널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보행자가 건너는 소리를 듣고 같이 건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널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이 건너도 되는 시점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 시점이 확인이 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수직으로 건너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외 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행 촉지도 교구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시각장애 교육 현장에 보급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실내 환경이나 실외 환경의 어떠한 구조를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양각 촉지도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실내 실외 환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구조를 갖다가 나타내고 학생들이 손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 교구입니다. 주로 이제 방향 정의와 관련된 교구들이죠. 지금 이제 사진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아이들의 어떠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양각 벨크로 모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차로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손으로 만져서 이제 사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겠죠.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바라보면 한눈에
사거리의 구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보행 촉지도 교구를 활용해서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라든가 또는 박물관 또는 공원 이런 것들의 내부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서 보행 교육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 공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보행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실내나 또는 캠퍼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고생했습니다.